우리들은 인도 불교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대략적으로 들으셨고 일단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실 거예요. 동아시아 불교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오고 그 각각의 단계 속에서 동아시아 불교도들은 인도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위 말해서 교육 시스템들을 교육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불교는 그 한나라 말에 대략 기원 전후에 처음으로 소개됐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명제인가요? 대략 설악기원 1년 전후에서입니다. 그때 불상들이 하늘에다 떨어졌다고 하는 정형적인 표현이 나와서 그때 누군가가 불상을 가지고 분명히 센트럴 아시아의 실크로드 대상들을 따라왔던 불교의 초기 포교자들이었겠죠. 그들이 포교자들이 갖고 장안에 들어와서 선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거겠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러한 초기 역경자들 혹은 초기 그 일종의 우리나라 전도자들이었겠죠. 그들은 상인들과 같이 그 다음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지만 이들이 본격적으로 불전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들은 대략 150년경에서부터 170년 전까지입니다. 거기서 중국인들은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들은 그 당시 불전들이 번역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번역된 유명한 초기 역경자 중에 하나가 안세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안식국의 왕자, 파르티안이죠. 파르티안의 왕자였던 그 안세고가 이건 안식국의 왕이라서 안자를 씁니다. 제 성이 아니라 안식국의 세고라고 하는 의미를 번역한 건데 여기 그 사람이 주로 번역한 것이 서리체 유부 계통의 명상서입니다. 소위 안반슈리경도 이 사람이 번역했고 등등 여러 가지 초기 명상서적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들이 있고 또 다른 직염이라든가 등등에서 220년경에서 번역자들은 또 초기 반해경을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반해경은 대략 110년경에 처음으로 번역됩니다. 안세고와는 다른 번역자들에서 나오니까 우리들은 그 당시 역경승들이 갖고 왔던 텍스트 그 흐름들이 초기 그 설리체 이북의 명상서적들, 우리가 호흡 휴식관을 가지고 번역한 거라든가, 또 두 번째 유형은 또 유명한 팔천성 반야를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 시기에 그 명상, 전혀 동아시아 문화 속에서 없었던 호흡 휴식관 같은 것들을 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더구나 오온주차도 그런 개념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은 그 동아시아 청문 청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여러 가지 번역을 했죠. 당연히 용어상의 그 문제점들은 생겨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온조차도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시니까 초기의 용어들 경우에는 매우 좀 지금 우리가 읽을 때 매우 어려움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당연히 용어상의 통일도 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용어도 없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시기에 번역된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 당시 장안시대의 불교의 모습들을 대략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드렸던 반야경에서 소품반이라는 것이 물론 구마라지바의 용어지만 이 광창경이라든지 등등의 걸 통해서 대승의 반야경들이, 대승의 중요한 경전들이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때 이 장안에서 그 청중들은 아마도 서역과 교역을 하고 있었던 인물들이었거나 그 상인들 계급이었거나 또는 어떤 기록을 보면 왕가의 일원도 역시 불교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라면 당연히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있었겠죠. 그러한 방식으로 그 새로운 귀족 계급이나 상인들이 이 불교의 새로운 문화에 아마 관심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 경우에는
힘들겠죠. 새로운 그들 경우에 어디서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보다 더 생활에 여유가 있거나 혹은 그런 호기심에 가득한 사람들일 테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 불교는 그 명상 기법으로서 받아들였고 또 그 반해경에서 가르치는 보살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 타임을 가르치는구나 하는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영에 가르치는 마음의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혹은 그걸 말하고 있는 승려들이나 이미 그때 서역은 거의 불교화되시니까 거기서의 지식인들이나 상인들은 불교적 담화에 매우 익숙해져 갖고 그걸 의미를 이해했었겠지만 실제로 그 중국인 청중들에 있어서 그 공성이라든지 그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보살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걸 통해서 이 중국인 청중들은 불교라는 것이 이타행을 가르치는 가르침이구나. 얼마큼 이타행이야말로 윤리적인 가르침 중에서 최고의 정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두 가지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가르치고 이타행을 가르치는 윤리적인 티칭이다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것들이 중국에서는 신원들이 나중에 성립을 하는데 그때 조그만 초목, 초옥을 절로 삼았겠지만 거기서 중국만의 특징이 나타나죠. 채식주의 전통이 확립이 됩니다. 그건 생활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인도에서는 탁발을 하러 이렇게 아침마다 돌아다니지만 중국에서는 그게 먹혀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절에서 식단을 스스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겠죠. 탁발을 하러 가다가도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쌀을 얻어와서 식대로 했을 겁니다. 거기서 채식주의라고 하는 그 불살생의 전통들이 어느 정도 불교 문화 속에 이스터블리시가 됐겠죠. 인도 불교 문화 속에서 채식주의는 그다지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보는 한 오히려 채식주의에 집착하는 것야말로 또 다른 의미에서 청정에 대한 집착이라는 방식으로 간주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는다. 우리들은 뭘 주는 간에 고맙게 먹는 거지 꼭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도는 탁발하러 다른 그 탁발 문화가 끝까지 보편화되시니까 물론 나중에 날란다와 같은 대규모 승원 속에서 탁발은 나는 불가능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어떻게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탁발을 하겠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마을들은 불가능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어떤 이러한 방식으로 불교가 정책으로 고급 지식인들 사이에서 상인들 계급 사이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대략 280년 내지 300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것이 초기 역경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150년이 후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220년이 삼국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갈공명이 삼국으로 중국을 정립을 하면서 거기서 삼국시대가 280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때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이 다 280년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진행이 되는데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이 왕조가 불과 3, 40년도 못 가고 분열이 되기 시작해서 16국의 시대가 열리면서 대략 400년까지 극도의 혼란 시기가 도착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불교 번역이 그래서 이 진나라가 낙양인가요? 거기에 그걸 하는데 40년 만에 망하고 40년도 못 가서 망했을 때 320년 때부터 모든 번역 작업이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320년에서 380년까지는 역경승이 번역했던 제대로 된 번역 문헌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백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저는 그 이유를
실크로드를 통해서 불전이 번역되고 포교사들이 오고 번역자들이 왔는데 중국에서의 급격한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혼란기에 불교 포교사들이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이들도 전란에 취하고 대부분 죽으니까 거기서부터 일종의 금지령이 내거나 혹은 누구도 이제 새로운 포교를 하러 위험을 감당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0년까지가 시도인데 그때부터는 정치적으로 일단 북중국이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400년대. 물론 전란은 끊임없이 지속되지만 그러나 안정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이 전란은 인구수로 볼 때 그때 삼국시대 말에 인구가 대략 한 3, 4천만 내지 4천원 내지 5천만이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유진시대 400년 지날 때까지 그것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전란을 통해서 완전히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거 하려니 모든 사회적 토대가 붕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불교가 새로운 가르침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들어오지 않고 기존에 들어왔던 불교가 생존을 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연히 혼란기에 있어서 이 불교 북중국을 침몰했던 5, 16국들의 왕조들이 대부분 불교에 호감을 가졌던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위의 효문제 같은 사람은 381년에 보살계를 받거든요. 그러는 걸 보면 그 당시 북중국을 침범했었던 이민족의 왕들은 소위 중국 전통적인 가르침보다는 소위 공맹의 가르침보다는 불교의 가르침에 더 호감을 가졌습니다. 혹은 그것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지만 인도에서의 포교자들 그리고 역경신들에 의한 번역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시기가 그 시기 동안에 전 남조에서 양자강 밑이 남북조에서 남조인데 여기서는 동진 시대가 열리거든요. 서진 시대가 3, 40년 만에 망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귀족들이 전부 지금의 건업으로 그 당시 건업으로 도망쳐 왔는데 옛날에 오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남경이라고 불리는 건업으로 도망쳐 와서 거기서 동진을 세웁니다. 이 동진 문화는 상대적으로 매우 귀족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문화에서는 불교가 역시 북조와 마찬가지로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족들에게, 귀족 계급들이나 문필가들에게 이 불교가 매우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시 이 당시의 문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림칠언으로 대변되듯이 매우 고급스러운 약간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그 퇴폐적인 문화라기보다는 삶의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청담을 통해서 깨끗한 고담 준론을 통해서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세계를 논하고 현세에서의 그거 문제들은 어차피 전쟁에서의 그 문제들은 어차피 우리들의 탐욕성에 혹은 야만성의 그거니까 그것을 벗어난 어떤 고담 준론을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많은 남쪽의 귀족 계급들이 불교 쪽으로 귀해서 왕가의 자식들은 물론이고 귀족자들도 대부분 불교에 귀해서 소위 말해서 특이한 현상인 사족 불교가 나타납니다. 고급 귀족 계급들의 문화였고 왕가도 여기에 이 왕관이 귀족 연합체였으니까요. 그 당시 귀족 연합체의 그 지배 세력으로서 왕가도 당연히 불교에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불교가 점차적으로 민중으로 확대되어 나갔을 거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들은 그 불교적 아이디어를 도가의 용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거의 격의불교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현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불교 사상을 해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교의 공의라고 하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노장의 무개념을 갖고 해석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민중들에게는 불교는 유일적인 가르침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강력한 보살행이라고 하는 이상들이 점차적으로 이 중국 민중들 사이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말에 나오지만 사실 이 타행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사실 선진시대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다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한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선진시대의 아이디어에서 보면 너무너무 낯선 아이디어입니다. 그러한 것은 어떻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내 몸을 희생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희생을 해? 또라이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겠죠. 아니 미친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러한 아이디어, 소위 친친이 애인하는 그러한 육아적 방식에 입각한 사람들에게는 가까운 사람을 가까운 사람으로 친하면서 그들을 돈독하게 두텁게 대우하고 먼 사람은 먼 사람에 맞게 가볍게 대우하는 그러한 사랑을 차별적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육아적 가르침이야말로 이들에게는 뭐 그나마 납득할 수가 있었던 가르침인데 그 모든 중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실천하기에는 너무너무 먼 당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한 것 대신에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을 무차별적인 사랑의 실천을 이 나중에 송대 성리학자들이 불교를 비판해서 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는 절대 그 차별적인 우리가 단계적 사랑의 실천만이 실질적으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지 무차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마치 묵적이나 묵가라든지 다른 사람처럼 그런 무차별적인 겸해설이고 이건 실천가 불가능하더라고 비난하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살행이야 실천야말로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차별이야말로 우리를 그 차별성 속으로 영원히 묶어버리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접한 사람은 그것이 실천 가능성이라는 것이 일단 괄호 안에 묵더라도 저 가르침은 저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거구나. 이웃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이웃을 넘어서 모든 중생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즉 선을 실현하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귀족 사회에서는 현학적인 담론을 가지고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담론으로 불교의 사상을 이해하고자 시도했다면 일반 민중적 기측적 차원에서는 선을 실천하는 가르침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명상을 당연히 해 나갔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Buddhist Conquest of China, 불교의 중국 정복이라고 하는 유명한 텍스트인데 이 위진 시대를 다룬 텍스트입니다.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 밖에서 이 선정을 수행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신통력을 또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통력이야말로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됐고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에 불교의 중복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쭈이리허라고 하는 사람의 책 이름인데 여기서는 그 상이한 불교의 이해가 상이한 이해 과정을 거쳤는데 예를 들어 신불멸론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의 담론 중에 하나입니다. 신불멸론은 윤회하는 식은 불멸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 신불멸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 220년경부터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불교의 윤회하는 시기 끝까지 소멸하지 않는다. 해탈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주장들을 중국 불교들이 신불멸론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아시아적 사회의 맥락에서 보면 육아적 사회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들은 죽으면 그 여러 가지 우리들을 구성했던 요소들이 해체되고 그것들은 다시 기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만 그것들이 그 자식들만이 그것들을 이어가는 그런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유학자들은 무슨 소리야?
신멸로냐? 우리들이 받은 명료한 인가로서 하늘로부터 품수받은 이 명료한 신식은, 그 신명스러운 인식은 죽음과 더불어 소멸하고, 그 다음에 지어지는 건 우리들의 유전자를 통해서 이어가는 자손들이 그걸 담지하고 있을 뿐이야라고 한 건데, 불교도들은 거꾸로 신불멸론을 주장했습니다. 윤회하는 식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전제가 최종적인 해탈에 도달하기까지. 그것은 결국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 같고 신불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 초기에 이르기까지 영혼의 윤회와 재생, 그 다음에 영혼의 윤회하는 이 시기의 불멸성에 대한 논의가 번역문헌이 수없이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로서는 흥미로운 거죠. 그것들이 그리고 당시 불교도들은 이 쥐리호의 말을 빌면 영혼의 불멸을 붓다기오설의 핵심으로 이해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윤회하는 식의 존재성을 핵심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대변하는 지경과 같은 인물들은 뭐 당시 신멸론을 주장하는 중국의 유학자들과 대결하면서 불교에 있어서 윤회하는 식의 불멸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주장들이 과연 불교의 무화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쥐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불교도들이 윤회와 무화에 대한 불교 교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폄하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상의 토대를 두고 나중에 우리가 그 자성청정식과 같은 내재하는 불성이라고 하는 관념들의 표현이었다고 다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이디어는 200년 후반부터 양무제 시대나 혹은 그 이후까지, 양무대가 다 530년까지 살았던 대표적인 호불 왕이거든요. 호보 왕인데, 그 사람이 이 불멸하는 심의 초월적인 본질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었던 그에 속하는데, 이 종병이라고 하는 인물이 신불멸론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여산의 해원의 제자입니다. 여산은 유명한 여산의 해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4세기 초에 살았던 여산의 해원은 이 구마라지바와 교류했었던, 그리고 구마라지바가 인정했었던 유명한 중국의 식녀들입니다. 그리고 여산의 해원과 교류했던 사람이 그 당시 유명한 시인, 누구죠? 음주 쓴 사람이, 네, 도연명입니다. 도연명이 유명한 음주의 연작시에서 최국 덕리와 유연현 남사이라고 유명한 시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를 읽을 때마다 도연명이라는 시인의 그걸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국화꽃을 동쪽 담력 아에서 국화꽃을 딸 때, 그때 남산, 종남산이 저절로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일상적 삶의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궁극적인 이 세계가 나의 의식의 지평에 저절로 떠오르더라 하는 말을 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여산 해원이 그 사람은 초지보살의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평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산 해원의 제자가 종병입니다. 이 종병은 특히 이 신불멸론의 대표적인 학설로 이 사람은 그 전 시대에 행했던 신불멸론을 일종의 궁극적으로 내재하는 심의 본성이라는 방식으로 해석해 밀고 나갔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불멸론 꼭 같은 이름으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 스칼라들이 그 이해의 단계들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들과 하나의 범주로 하나의
그 범주하에서 다양하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격의불교의 대표적인 해석으로 남아있고 의식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국 불교도들의 탐구를 보여주는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320년, 380년 사이에 불전의 번역이 끊어진 이후에 400년이 되면서 진짜 그 중국 불교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를 처음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법현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법현은 불국기를 쓴 유명한 순례승입니다. 근데 이 불국기를 쓸 때 법현의 나이가 399년에 이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율장이 너무 없어갖고 승원의 규정을 확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서 율장을 구하기 위해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거쳐갖고 인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산스크리트도 배웁니다. 60살을 넘어서. 남은 그때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래서 87세까지인가요? 오랫동안 살아요. 17년간 중국에 머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돌아와서 그 율장도 번역하고, 그리고 그 열반경 해석에까지 참여합니다. 제가 우리들은 그걸 알고 이렇게 연대기를 통해서 보면서 이때 불교가 본격적으로 뭉트림하기 시작했던 시대였던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율장이라고 하는 것은 승원이 건립에 필요한 건데 그 전까지는 아마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그런데 이때 필요하다면 많은 승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밑바닥에는 중국 불교도들의 강렬한 욕구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그런 윤리적 가르침에 대한 강렬한 욕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현이 몇 명의 동료들과 같이 인도 순례를 떠나서 이 사람만이 성공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여를 하는데, 그 불국기라고 하는, 근데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았고 유명한 구마라집이 중국으로 납치되어 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중국 당시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불교적 가르침이 어떠한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구마라집은 납치돼 와서 번역 사업에 종사하기를 요구받고 이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장르의 불전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장르였냐? 경이라든지 명상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논설을 번역하기 시작을 해요. 인도 불교에서 어떤 붓다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기준점은 논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에 있지 않아요. 경은 너무 붓다께서 인위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논사의 정화된 해석 체계가 있고, 그 정화된 해석 체계에 따라서 학파가 형성되고, 그 학파의 교설에 따라서 명상의 매뉴얼이 정해지고 교법이 정해지는 그런 과정을 결치거든요. 그러니까 논서야말로 가장 중요한 붓다의 말씀의 해석 기준이 되는 건데, 그 시기에는 논서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경들이 번역됐죠. 그런데 이때 율장들과 논서들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법현에 의해서 율장이 번역되고 논서가 번역돼 새로운 장르입니다. 즉 이때 불교도들은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불전 대승경들을 보고 무엇이 붓다가 가진 가르침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호기심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유명하게 당시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구마라지바를 구차국에서 20만 군대를 파병해서 그를 납치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아마 민중적인 요구가 없었다면 왕도 그런 바보짓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공해서 그를 장안으로 납치하는 데 성공하고 번역이 시작됩니다. 이 구마라지바는 3대 번역자의 하나로 일컬어질 정도로 수없이 많은 번역서를 내는데 용슈와 그의 제자인 구마라지바의 텍스트들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논서를. 그리고 물론 이 사람은 많은 소품, 대품, 반화경도 번역했듯이 경도 번역하고 있지만 또 역시 논서로서 유명한 그 성실론이라고 하는
텍스트 번역해요. 성실론은 설일치의 유부와 경량부의 조인트 학파에서 만들어진 하리바르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편찬해놨던 수행 텍스트인데 그것도 논소입니다. 이걸 통해서 불전 전체를 시스테마틱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였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 텍스트들은 대싱의 텍스트가 아니라 경량부적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텍스트라고 나중에 했지만 초기에는 이 하리바르만의 성실론을 대싱 텍스트라고 이해했었습니다. 거기서 가르쳐지는 가르침을. 중요한 건 그러한 학파 소속성이 아니라 이제 이 논소를 통해서 성실론이라는 걸 통해서 수행론 일체를 일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공자의 말을 보면 일의관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 시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게 성실론의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에 의거해서 중국 불교에서 성실종이라고 하는 학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 다른 열반경의 번역을 통해서 열반종이 성립을 하고요. 가장 영향을 준 건 두 학파입니다. 성실종과 열반종이에요. 초기인 중국 불교에서. 이 대반열반경이 번역되면서 이때 이 사람들은 유명한 도생이 말한 것처럼 도생이 유명하게 이 대식열반경의 번역 이전에 일체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들이 조롱을 받다가 이 대반열반경의 번역을 통해서 붓다의 교법과 일치한다고 해서 매우 비평가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열반경의 번역을 통해서 소위 열의 장계 문헌들이 그 이후로 쭉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국 불교의 또 하나의 특색이에요. 즉 승만경이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열의 장계 문헌들, 부정불감경이라든가 그때 대략 400년대 이후에 열반경의 번역 이후에 아마 호응이 높으니까 이 텍스트들이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불교도의 열반종의 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학체계는 성실종으로 밑바닥을 깐 후에 열반종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 붓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면서 그 당시 중국 불교도들 사이에 공부붐이 일어납니다. 이제 경들을 암송하고 경들을 신뢰하는 것 단계를 넘어서 이제 불전의 체계를 이 두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로의 명상을 통해서 이 체계를 자기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이 400년 이후에 구마라지바 번역 이후에 나타난 중국 불교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들입니다. 이것들은 실시로 이제 불교 체계를 세우겠다고 하는 시도, 혹은 불교 체계를 자기의 이해력과 자기의 명상 경험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나집에 대한 도생의 열반경 연구를 통해서 열반종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구마라지바의 성실론을 통해서 성실종이 성립을 하면서 이 두 학파의 철학적인 기초와 그 다음에 명상 기법 하에서 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불교 이해가 열리게 됩니다. 그다음 또 그 카운터파트였던 인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두 지역이 소위 아요디아와 그 다음에 장안이 연결되어 있는데 느슨하게 어떤 그 실크로드 연구자에 따르면 예전에 읽었던 거지만 이 두 개의 사이는 팽팽한 끈과 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장안과 하나는 타클라마칸, 그 다음에 그 천일야화의 주인공인 그 도시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까지 그다음 다마코스를 거쳐서 로마로까지 연결되는 그 실크로드의 남쪽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그 아이오디아까지 연결되는 그 실크로드의 길이거든요. 그때 이것들 한쪽에서 끈을 팽팽하게 당기면 당연히 거기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반응의 속도는 그 다음 제 읽은 기억에 30년을 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빠른 텍스트들이 인도에서 산출된 텍스트들이 30년 안에 장안으로 돌아왔고 그다음 장안의 정보들이 30년 안에 가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왜냐하면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리고 그 역경신들은 이 대상들을 따라서 장안으로 오고 또 인도로 갔으니까 이것들은 매우 밀접하게 돈과 연결된, 물론 중국 식료들이 돈과 연결된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이니까요. 타클라마칸을 건너올 수 있는 안전한 길이니까 그들을 따라서 왔습니다. 우리가 동양의 벽화를 보면 아마 이정 선생님은 더욱 하겠지만 나중에 한번 그 그림을 달라고 하시면 그 멀리서 상인들이 오를 때 저 뒤에 승려들이 따라오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풍습이었을 것 같아요. 상인들이 물물교류하고 정신적 교류는 그 뒤를 따라서 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성이 즉각적으로 다른 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물물교환과 정신적인 정보들이 계속 교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이때 아유디아에서 320년경에 유식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그 유식학파는 발전이 되는데 몇십 년간의 공백기를 거치면서 400년이 되었을 때 아마 실크로드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430년이 되면 이제 물밀듯이 위대한 번역자들이 오게 됩니다. 구마라즈바가 스타트를 하고 저 사람이 저기 가서 국사대접을 받는데 라고 하니까 물로오션이 불교식을 말하면 터진 거죠. 야, 저기 가면 국사래더라.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하면서 수없이 많은 위대한 번역자들이 중국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없이 많은 위대한 번역자들, 우리로 붓다바드랄 등이 여러 가지 번역들을 하는데 그런 수없이 많은 기라성 같은 번역자들이 쭉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불과 몇십 년에 30년에서 시작해서 400한 7, 80년까지 수없이 많은 번역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최신의 정보들을 번역을 했겠죠. 거기서 요구되는.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푸는데 주 정보들이 뭐냐라면 이미 반야경은 번역됐으니까 주로 열애장계 문헌들이나 화엄경 관련 문헌들이 새로운 정보원으로서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인들은 이 바탕에서 불교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야기는 그 이해는 인도에서의 이해와는 다르겠죠. 인도에서의 이해는 그나마 일종의 리니얼한 이해였을 겁니다. 거기서는 그 전시대의 사상들이 논박되고 비판되고 극복되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성이 살아남은 자가 그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소위 말해서 선점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정보는 야르장계통입니다. 야르장계통의 중국에서의 우월성은 저는 새로운 정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들어왔고 먼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아. 먼저 들어온 정보들이 딱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공성은 별로 이렇게 인기를 못 끌었어요. 동아시아인들에게. 불교 사상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네.